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1859년에 출판된 책으로서 밀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침범이나 도덕적 판단 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타인에게 아무리 그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 맞춰 그 사람에게 권리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타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해를 끼친 경우에야 비로소 국가와 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론에서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개별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사회성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 때문에 그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사회주의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사회를 앞질러 생각했던 밀. 이 책에서는 그의 그러한 특성이 잘 배겨 있습니다. 일단 자유론 자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죠, 주로. 개인의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그거 외에는 문명사회라면은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 자체가 되게 모호한 규정이긴 한데, 물론 이제 처음에 쓸 때 시민적인 이 책의 목표가 시민적, 사회적 자유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자유론이 위치한 어떤 철학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영미적인 전통을 감안해야죠, 그죠? 어떻게 보면 홉스하고 비슷해, 이거는. 근데 홉스하고 비슷한데, 홉스도 주권적의 의지를 강조하거든, 개인들의. 근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에게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위임하는 것인데,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하는 얘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임하지는 않는데 타인의 침해, 한계, 이거가 보면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홉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논의해서 최초의 인간들 간의 어떤 자유, 침해, 그 다음에 권력 투쟁,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는 거죠. 타인에 대한 침해라는 것들은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권력의 문제, 주인과 노예로 뭐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는 이 자본주의,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선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동안 절대주의 왕권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부르주아지의 어떤 시민적 자유가 결국은 어떤 재산의 자유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부르주아지의 재산권의 자유에 대한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주아지가 영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재산권에 상응하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침해, 권리라기보단 타인에 대한 침해 자체가 특히 강조되는 거는 그 부르주아지 철학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재산권과 시민적인 어떤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알게 모르게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르주아지가 오히려 타인에 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시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약간 문점이 달라질 수는 있죠. 그 주체를 바꿔야겠죠.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논란이 있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수결의 원칙이고,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까지 부인하는 건 아닐 테고, 어쨌든 사회는 다수결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51대 49가 돼도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소수자의 의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만약에 뭐 일베가 뭐 소수자다, 뭐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 북한 괴뢰군이 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한 뭐 이런 거다 뭐 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얘기를 한다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말을 하는 것까지는 물론 자유겠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침해, 그 다음에 역사의 주체들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입증함으로써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의견, 역사에 대한 왜곡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소수자 배려라는,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게. 그래서 당대에는 항상 다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만 다수의 폭정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영미적인 전통에서 이제 부르주아지의 그 재산적 자유, 재산권의 자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소수자의 권리, 그 다음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여전히 논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유론을 뭐 진보적인 가치라고 생각할지, 뭐 아니면은 진보라기보다는 좌파적인 가치라고 생각할지 우파적인 가치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죠. 신자유주의는 우파적인 논리인데 자유주의는 그럼 진보적인가, 이런 논쟁을 쭉 해왔잖아요.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는 있는데 좌파적인 가치는 아닐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국가의 가치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대를 살아간 많은 지식인들의 꿈과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체험한 그 영국인들의 라이벌 프랑스인들이 꿈꿔왔던 공화주의하고 대립하는 거고, 프랑스인들은 절대왕정에 맞서 싸워서 공동체적인 가치를 들고 그 싸워온 전통이 있고, 그 가치가 계속 공화주의라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의 가치로가 총합이 국가의 가치가 된다면은 우리가 왜 국가로 살아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죠. 사실은 우리가 겪은 나라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은 나라는 개인들의 합보다 적은 가치를 구현했지,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를 시켰잖아, 끊임없이. 억압적이고 포갑적인 폭력 체제를 통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은 개인들의 합보다 더 커지는 거, 국가라든지 그 공동체에서. 이게 더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개인들과 개인들이 모인 조직은 다르잖아요. 개인들이 모인 조직은 자체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서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뭐는 상생,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다 잊혀지고 그런 게 없지만은 함께하면서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영미적인 가치로 개별 개인들로 환원해 버리면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죠.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라는 것들은 결국 그 우리가 많이 봐왔던 고전주의 경제학의 입장들,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뭐 그러한 유파들의 생각들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부르주아 철학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집단주의적이고, 이후 이제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색된 어떤 공동체,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세상과는 좀 차이가 있는, 진보적일 수는 있지만은 좌파적이지는 않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다른 영감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의 경우에 공화주의적,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공화주의적 전통, 이런 것들, 또는 뭐 이후 이제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어났던 뭐 집단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대의 아래서 개인들을 과도하게 억압함으로써 그 본래 꿈꾸던 이상이 사라지고 홉스가 말했던 대로 얘기하면 그냥 괴물만 살아남는, 개인은 증발하고 조직만 살아남아서 조직만 괴물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맞는 거죠. 그 레닌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그 오래된 당 노선에 대한 그 투쟁 같은 것들은, 로자가 말하자면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전위정당, 혁명정당, 공산주의 혁명정당에 있어서 자유론을 주창한 거예요.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하자면 당원들의 자유주의, 자유론을.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로, 자유론 자체는 부분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담고 있지만 거기서 갖고 있는 반짝이는 소중한 가치들 같은 것들은 어떤 전체적인 가치 또는 뭐 공동체적인 가치, 보편주의, 개별주의에 맞선 보편주의를 추구할 때 그 보편주의를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만든 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없애버렸고, 그게 우리가 보는 실패한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간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문은 들이죠. 레닌식의 전위 정당이 아니었으면 소비에트 공화국에 출현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소비에트 공화국은 사생화했기 때문에 어쩌면 태어나지 않는 게 맞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레닌식의 정당 노선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미리 얘기했던 자유론, 사상의 자유, 이것들은 어떠한 순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미리 주장하듯이 전체의 가치는 개인들의 가치에 합과 같다라고 회귀를 해버리면은 개별주의의 폭력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활력 있는 보편주의하고 방향성이 있는 개별주의, 이런 것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무대뽀를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밀 자체의 한계 같은 거는 저런 것도 있죠. 아까 말했던 보편주의로 부정하게 되면은 개별주의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성 자체를 의미 있게 유지시켜주는 모르타르 같은 게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개별주의적인 그 지향이 좀 웃기게 무너지는 대목이 있죠. 뭐냐면은 그 미성숙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개별주의를 주창하면서 보편주의적인 함정에 빠지는 거는 이제 밀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밀에게서 뭐 좀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을 좀 본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는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소수자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교회로부터 억압받았던 갈릴라의 아주 소수파의 견해가 나중에는 다수파의 견해가 됐잖아요. 진보를 주장할 때도 이 반대편 소수자의 의견들에 대한 용인, 발언권 자체는 침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절대적 상대주의를 빠져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로 가서 또 안 돼요. 우리는 역사적 보편주의라는 걸 믿는다면은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 항쟁은 민주화 운동이고 전두환이는 도살자고 학살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전두환은 헌정이 중단된 틈을 따라서 자기 나라 국민을 폭력으로 죽이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탈취한 사악한 인간이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역사적인 진실인데, 그것들을 왜곡한다면 말은 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그릇됨을 입증할 책임은 있는 거죠. 그 분야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뭐 이런 것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거죠. 근데 정말 소중한 건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책에서 정말 소중한 거는, 다시 반복하면은 소수자의 의견을 억압하지 말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 이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역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주의와 개별주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그게 잘 균형이 안 잡힐 수가 있고 어떨 땐 잘못 판단할 수는 있어.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의 지식이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결정, 다수의 의사결정 또는 국제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또는 사회 전체로서 보편주의와 개별주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까지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밀도 자유론을 얘기하면서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국가를 구별했듯이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 이거야말로 보편주의적인 시각입니다. 보편주의를 개별주의에 기반해서 보편주의를 주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개별주의에 무너지고 난다면 우리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 무슨 진보가 있고. 다만 다시 돌아가는 얘기지만 개별주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보편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의의 기반 위에서 보편주의를 주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되게 힘들고 균형 잡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보죠. 그게 지식인에 가는 길이고,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양식, 시민적 양심, 양식이라기보다는 시민적 양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개별주의의 보편화라는 것들은 세계화의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가 보편주의를 추구하진 않아요. 오히려 보편주의를 침해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보편주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주의를 지금의 맥락에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늘에 내린 존엄한 인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여기 밀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유의 원칙은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한 어떤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보편주의라는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오히려 세계화는 개별주의의 보편화를 통해서 부수고 있죠. 그러니까 보편화했다는 게 보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까 말한 개별주의의 보편화예요. 각각을 개인으로 환원해버리는 거지. 개인들로 환원하는 게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인들이 모여서 특정한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들 5명이 모여서 어떤 칠의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들 10이 모여서 100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일로 환원돼 버렸어. 개별주의의 보편화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모래알이 돼버린 거지 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점은 있죠. 모래알이 됐다는 것들은 거기다 시멘트만 섞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옛날에는 개별주의가 보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독특한 보편성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어. 모래들이 아니야. 여긴 벽돌도 있고 뭐 다른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들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개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엮어가지고 얼마든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보편적이 돼버린 거죠. 세계화라는 거. 세계화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잖아. 굶주리고 할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계시장에 편입된 노동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나 파키스탄의 노동자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개별 노동자예요. 세계 시민이지. 어떤 의미로는. 세계 시민이 됐다는 거는 세계 시민이 동시에 지구촌에서 세계 속에서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화를 어느 정도는 저지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뒤늦어졌지만 세계화는 결국 자본과 노동의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자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 같은 건 논의를 해야죠. 세계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세계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건희나 빌 게이츠나 같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동질적인 사람들. 이건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하고 더 동질적인 거야. 이건희는 빌 게이츠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세계화의 무대를 원하겠지. 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화의 장점이 뭐가 있어? 지금 보듯이 자영업자의 몰락 이런 것들이 잘 따지고 보면 세계화와도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지. 착취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세계화라는 거는 뭐 크게 노동과 자본이지만은 뭐 상부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뭐 미국식 또는 뭐 유럽에서 나왔던 어떤 대의제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이식이기도 하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위 민주주의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세트로 근데 우리가 의식하는 거는 자본주의만 의식하고 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형성되는 각각의 나라에서 형성되는 상부 구조가 뭐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작하고 있다면 그것도 세계화의 파급이라고 봐야죠.